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이야기들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익숙할 수도 혹은 지금 누군가 겪고 있을지도 모를 이야기입니다. 그럼 천천히 들어보시죠. 시댁이 재개발 보상금 6억이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신우이에게 5억 6,900만 원을 주고 저에게는 고작 100만 원을 주더군요. 제가 화가 나서 짐을 싸서 나가려 하자 신우이가 저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부모님 부양은 네가 맡아. 그날 오후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댁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집안이 시끌벅적하더군요. 명절보다 더 요란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거실로 들어서니 세상에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평소엔 잘 오지도 않던 신우이, 이수진과 몇 년간 왕래도 없던 먼 친척 어르신들까지 다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과일과 떡이 잔뜩 차려져 있었고 시아버지 이만석 씨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상기된 채 허벅지를 탁 치며 소리치고 계셨습니다. 돈 들어왔다. 재개발 보상금이 딱 입금됐어. 정확히 6억이 300만 원이야. 제 심장이 쿵 내려앉더니 이내 뜨거워졌습니다. 사실 이 재개발 지역의 낡은 집, 제가 시집 온 뒤로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거든요. 몇 년 전 지붕에서 물이 셀 때 사람을 불러 고친 것도 저였고 담벼락이 무너졌을 때 남편 이민호와 함께 벽돌을 나르며 다시 쌓은 것도 저였습니다. 그뿐인가요? 매달 공과금이며 시부모님 병원비, 약값까지 저희 부부가 꼬박꼬박 부담해왔습니다. 이제 보상금이 나왔으니 우리 부부에게도 몫이 좀 돌아오겠지 싶었습니다. 낡은 집을 벗어나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거나 아이 교육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장바구니를 한쪽 구석에 내려놓고 시어머니 박옥자 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힐끔 보시더니 평소처럼 밥 차리라고 재촉하는 대신 옆에 의자를 가리키셨습니다. 왔으면 앉아라. 마침 재산분배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 이민호는 제 손을 슬쩍 잡더군요. 그의 눈빛에는 흥분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번에 돈 좀 나눠받으면 우리 형편도 좀 필 거야. 저는 대답 대신 응 하고 짧게 대답하며 테이블 중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몇 번 하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들 모이라고 한 건 우리 이씨 집안에 경사가 났다는 걸 알리고 또 돈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나중에 집안 시끄러운 일 없게 하려는 거다. 그러면서 신우이 이수진을 바라보시더군요. 신우이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우리 큰딸 수진이가 그동안 객지 나가서 고생하며 사느라 힘들었지. 집안일에도 신경 많이 썼고 그래서 내 엄마랑 상의 끝에 이번 보상금 중 5억 6,900만 원은 수진이에게 주기로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5억 6,900만 원이라니 전체 보상금이 6억이 300만 원인데 신우이에게 거의 전부를 준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놀란 표정으로 입을 벙긋거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우이 이수진은 입이 귀에 걸릴 듯 웃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역시 부모님이 나를 제일 챙겨주네. 앞으로 자주 와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할게요. 시어머니는 신우이의 손을 잡고 토닥거리며 웃으셨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그런 말을 하냐. 네가 잘 살면 우린 그걸로 족하다.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지만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품고 시아버지가 우리 부부의 몫을 이야기해 주길 기다렸습니다. 주위에 있던 친척들도 분위기가 묘하다고 느꼈는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신우이에게 너무 편파적인 분배였으니까요. 결국 한 친척 어르신이 참다 못해 물으셨습니다.
형님, 수진이한테 그렇게 많이 주면 민호랑 지은이는요? 쟤네도 살림이 넉넉지 않은데 아이도 키워야 하고.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한 번 더 하시더니 웃음기 사라진 얼굴로 저와 남편을 쳐다보셨습니다. 민호는 아들이니까 나중에 나랑 제 어미 늙으면 부양해야지. 이 집은 원래 아들에게 물려줄 거였지만 수진이가 밖에서 고생하니 좀 더 챙겨주는 게 맞아. 남은 돈 300만 원은 나랑 할멈 노후 자금으로 쓸 거고 며느리 지은이에겐 그동안 고생했다고 수고비로 100만 원 주마. 100만 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고개를 번쩍 들고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님, 뭐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100만 원이요?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100만 원이 적냐? 밖에서 들어온 며느리가 그 정도 받으면 감지덕지 해야지. 이 집은 우리 이씨 가문의 재산이야. 너랑은 상관없어. 100만 원 주는 것도 우리가 인심 쓴 거다. 시어머니도 거드셨습니다. 그래, 지은아, 너 욕심 부리지 마라. 그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했으면 됐지. 100만 원이면 내 옷 몇 벌은 사입을 돈이다. 저는 이 지독하게 편파적인 시부모님과 옆에서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는 시누이,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못하는 남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마저 완전히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8년 이 집에 시집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하고 시부모님 병수발 들고 아이 낳은 뒤에도 독박 육아하며 직장 다니는 남편 뒷바라지했습니다. 남편은 1년에 몇 번 집에 오지도 못했고 집안의 대소사는 모두 제가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서 들어온 며느리라는 이유로, 제가 낳은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로 그들 눈에는 제가 고작 100만 원어치 존재밖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친척들도 못마땅한 기색을 보였지만 남의 집안일이라 대놓고 나서지는 못하고 웅성거리기만 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눌렀습니다. 보상금이 나오면 이 집안이 조금은 화목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울고불고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뼛속까지 편애가 박힌 사람들에게 울고 따져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들은 오히려 저를 탐욕스러운 여자로 몰아갈 겁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차분한 눈빛으로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100만 원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이런 반응을 보일 줄 몰랐는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불만이냐? 저는 대답하지 않고 남편 이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 씨, 나 친정에 좀 다녀올게. 당신은 부모님이랑 잘 상의해봐. 그 말을 남기고 몸을 돌려 현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놀라움, 의아함, 그리고 시누이의 고소해하는 눈빛까지. 현관 앞에 섰을 때 잠시 멈칫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김지은, 오늘부로 이 집에 미련 갖지 말자. 제가 정말로 나가려 하자 남편 이민호가 다급하게 쫓아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욱하지 마. 말로 하자. 돈 문제는 부모님이랑 다시 상의해보면 되잖아. 그가 잡은 팔이 아팠지만 제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상의. 방금 아버님이 못 박으셨잖아. 나를 남처럼 취급하면서 돈 100만 원 던져주는데 무슨 상의를 더해. 저는 그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나 차분해서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더 할 말 없어. 당신네 식구들끼리 잘 나눠 가져. 난 빠질게. 그때 시아버지가 테이블을 콱 내리치며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김지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100만 원 준다는데도 만족 못하고 성질 부리며 나가. 내가 말했지. 이 돈은 우리 이씨네 돈이야. 내가 누구한테 주든 내 마음이고. 넌 며느리 주제에 왈가왈부할 자격 없어. 예전 같으면 억울해서 눈물부터 났을 텐데 지금은 그저 그 말이 우습고 비참하게만 들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성질 부리는 거 아니에요. 자격, 네, 없죠. 그쪽 집안 돈이니까요. 그런데 저를 가족 취급도 안 하시는데 제가 여기 더 있을 필요가 있나요? 눈앞에서 사라져 드릴게요. 시아버지는 제 말에 말문이 막혀 얼굴이 벌개지셨고 시어머니도 다급하게 일어나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저게. 지은이 너 배은망덕하다. 우리 민호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냥 가. 네가 가면 민호는 어쩌고 애는 어쩌고. 아이 이야기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이가 있기에 저는 더더욱 이 지옥 같은 편애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제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차별을 보고 자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능한 아빠를 보고 배우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알아서 키울 테니 걱정 마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친척들이 지은아, 참아라. 가족끼리 왜 이래 하며 말렸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공평할 생각이 없었고 이제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굽히고 들어간다면 평생 호구 잡혀 살게 뻔했습니다. 친척들에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미 결심했습니다. 라고 짧게 인사하고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껏 조용히 있던 시누이 이수진이 득달같이 달려와 제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건 와. 제가 차갑게 말했지만 이수진은 놔주기는커녕 가소롭다는 듯 저를 보며 훈계하려 들었습니다. 옳게. 어딜 가려고? 엄마 아빠 연세도 많으신데 앞으로 올케랑 민호가 모셔야지. 지금 나가면 어쩌자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그 뻔뻔한 얼굴을 보며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5억 6, 900만 원을 챙긴 사람이 고작 100만 원 받은 사람에게 부양을 떠넘기다니요. 부양, 형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보상금 대부분을 형님이 가져가셨잖아요. 그럼 형님이 부모님 모셔야죠. 겨우 100만 원 받은 저한테 부양하라니 남들이 들으면 웃겠어요. 제 말에 이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곧바로 뻔뻔한 논리를 들이밀었습니다. 난 딸이잖아. 출가외인이라고. 부양은 원래 아들과 며느리 몫이야. 보상금은 부모님이 나 예뻐서 주신 거고 부양 의무랑은 별개지. 출가외인이라 참 편리할 때만 가져다 붙이는 말입니다. 그래요. 형님 논리대로라면 저도 남의 집 식구니 부양 책임 없겠네요. 지금 나가드릴 테니까 이씨 집안일은 이씨들끼리 해결하세요. 저는 있는 힘껏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수진이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하자 악을 썼습니다. 김지은, 너 지금 남 일쳤어? 먼저 잡은 건 형님이에요.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제 앞길 막지 마세요. 시아버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라 그래. 어디 나가서 잘 사나 보자.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남편 이민호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한 채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시선조차 주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시누이의 욕설과 친척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왔지만 대문을 나서는 순간 무거운 족쇄가 풀린 듯 가벼워졌습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저를 곱게 보내줄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얼마 가지 않아 뒤에서 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시누이가 쫓아왔습니다. 김지은, 거기서. 저는 무시하고 계속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기어코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이번엔 잡지는 않고 허리에 손을 얹고 따지더군요. 야, 내 말 안 들려? 네가 이렇게 가면 우리 부모님은 어떡해.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5억 넘게 받으셨잖아요.
난 딸이라고 했잖아. 부모님 모시는 건 아들 의무야. 그럼 아들인 이민호 씨 보고 하라고 하세요. 저는 이제 남이니까. 소란스러워지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울며 하소연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잘못 들여서 늙은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네. 남편 이민호가 다가와 제 팔을 끌며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제발 그만해. 사람들 보잖아. 부모님 연세도 많으신데 충격받으시면 어떡해. 부양은 우리가 하는 게 맞잖아. 누나는 시집간 사람인데. 이 말에 저는 완전히 정이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자기 가족 편만 드는 남자. 이민호, 정신 차려. 누나는 5억 6천만 원을 가져갔고 우린 100만 원 받았어. 근데 왜 책임은 우리만 져야 해?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 주변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제가 어떻게 사는지 봐왔던 이웃들이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아니, 딸이 재산을 다 가져갔으면 딸이 모셔야지. 며느리한테 다 떠넘기는 게 말이 돼? 맞아. 요즘 세상에 무슨 출가 외인 타령이야. 여론이 안 좋아지자 시누이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남의 가정사에 상관하지 마세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정사? 돈 나눌 땐 가정사고 부양할 땐 며느리 탓인가요? 저는 이제 이 집안일에서 손맵니다. 이혼할 거니까요. 이혼. 시아버지가 펄쩍 뛰었습니다. 이혼이 애들 장난이냐. 그래, 좋아. 이혼해. 우리 집에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들었지? 당신 아버지 말씀. 나 친정으로 갈 거야. 법원에서 보자. 저는 곧장 마을 입구로 걸어가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시누이가 뒤에서 너 천벌 받을 거야 라고 악을 썼지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천벌은 욕심 많은 당신들이 받게 될 거라고. 친정이 있는 도시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친정으로 바로 가지 않고 근처에 사는 사촌 언니네 집으로 먼저 향했습니다. 언니는 어릴 때부터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촌 언니 집에 도착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언니와 형부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했습니다. 정말 너무하다.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지은아,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혼해. 언니가 도와줄게. 언니는 제게 묘안을 하나 주었습니다. 모레가 외할머니 팔순잔치잖아. 친척들 다 모일 텐데 그때 시댁 식구들도 오겠지. 거기서 다 까발려.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해야지.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하게 할 말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틀 뒤 외할머니 팔순 잔치가 열리는 날 저는 언니와 함께 친정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미 많은 친척이 와 있었고 뻔뻔하게도 시댁 식구들 남편과 시부모이 와서 저희 부모님과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찔리는 게 있는지 않았더군요. 저를 본 친정엄마가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어디 갔었어? 민호 서방이 너 집 나갔다고 해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저는 엄마를 안심시키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다가오려 했지만 제가 막아섰습니다. 민호 씨, 나 안 돌아가. 이혼하자. 잔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선수를 쳤습니다. 사돈, 들으셨죠? 며느리가 돈 100만 원 받고 적다고. 시부모 봉양도 안 하겠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시어머니도 옆에서 눈물을 짜내며 거들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따가워질 때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니 저도 사실을 밝혀야겠네요.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보상금 6억이 300만 원 중 시누이가 5억 6, 900만 원을 가져갔고 며느리인 저에게는 100만 원을 주며 수고비라고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했던 말,
신우이의 태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이 집 귀신처럼 살았습니다. 시부모님 병수발, 집안일, 농사일, 남편 뒷바라지. 다 제가 했어요. 작년 어머님 다리 다치셨을 때 3개월 동안 대소변 받아낸 거 누구입니까? 저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은 딸 주고 늙고 병든 몸은 저보고 챙기라뇨. 제가 호구입니까?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저희 집안 어르신 중 가장 발언권이 센 큰 외삼촌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이복의 사돈. 그게 정말인가? 6억이 넘는 돈을 딸한테 다 주고 고생한 며느리한테 100만 원을 줬다니 그게 사람 할 짓인가? 친척들의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시부모님은 얼굴을 들지 못했고 남편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분노로 몸을 떠시며 소리치셨습니다. 자네들 당장 나가. 내 딸 고생시킨 것도 모자라. 누명을 씌워. 다신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 그들은 쫓겨나듯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 마주 앉아 이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양육권은 무조건 가져와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는 남편이 일하는 도시의 새방에 있었거든요. 엄마, 언제 와? 할머니가 엄마 나쁜 사람이래. 나 버렸대. 아이가 울먹이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 인간들이 아이에게까지 독을 풀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혼해. 안 그러면 소송 갈 거야. 남편은 처음엔 빌다가 나중엔 협박하다가 결국 제가 증거병원비 영수증, 빚 갚아준 내역, 녹음 파일 등을 가지고 있다는 말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양육권을 넘겨주는 대신 양육비를 안 주겠다고 버티더군요. 기가 찼지만 사촌 언니가 법적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어 일단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양육비는 월 30만 원. 턱없이 적었지만 빨리 연을 끊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혼 신고를 마치고 나오는 길 남편이 저를 붙잡고 힘들면 연락해라고 했지만 저는 대꾸도 안 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이를 데려왔고 아이를 친정 근처 학교로 전학시켰습니다. 그리고 마트 캐셔로 취직했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되어 시댁 식구들이 친정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뻔뻔하게도 며느리 도리를 운운하며 생활비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100만 원도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리 설치해둔 CCTV와 녹음기를 켜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경고를 주자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이나 협박 전화가 오고 집 주변을 서성이는 수상한 남자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친구의 도움을 받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 시부모 병원비, 생활비 지출 내역, 신우이의 협박 문자 등을 정리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금 100만 원 및 부양료 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법정에서 저는 당당했습니다. 판사님께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혼한 상태이며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게다가 재산의 대부분을 가져간 친딸이 있는데 전 며느리인 저에게 부양을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사촌 언니와 이웃 주민들의 증언 덕분에 재판 분위기는 완전히 저에게 기울었습니다. 판결은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원고 시부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자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고 공개 사과하라. 재판장을 나오며 느꼈던 그 햇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 시부모님은 마을 게시판에 사과문을 붙여야 했고 동네 망신을 톡톡히 당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누이 이수지는 돈을 움켜쥐고 다른 도시로 이사가 버렸고 부모님 연락도 차단했다고 합니다. 결국 오갈 데 없어진 시부모님은 시골 요양원으로 가셨고 남편은 객지를 떠돌며 일용직을 전전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 마트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남는 과일을 활용한 동네 공동구매 아이디어를 내서 대박을 터뜨렸거든요. 아이는 반장이 되었고 저와 부모님은 매일 저녁 웃으며 밥을 먹습니다. 가끔 밤하늘을 보며 생각합니다. 그때 그 100만 원은 저를 비참하게 만든 돈이 아니라 제 인생을 구한 이별비였다고. 이제 저는 압니다. 여자의 행복은 누구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데 있다는 것을요. 저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